우리 엄마 밥상을 왜 따로 차려? 엄마, 할머니는 왜 같이 안 먹어?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냄새 나잖아. 그날 아침 저는 아들의 집 냉장고 앞에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제 칸에는 반찬 2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멸치볶음 반통, 어젯밤 먹다 남은 김치, 옆 칸에는 소고기장조림, 오이소박이, 갈치구이, 잡채가 빼곡했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어젯밤 장을 봐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쪽 벽에는 조그만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칸이라고 쓴 스티커. 처음에는 구분을 위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칸의 내용물이 날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손자 민준이와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할머니는 그게 편하신 거야. 나이 드시면 냄새 나잖아. 밥은 따로 드려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등 뒤로 냉장고에 냉기가 스며들었고 발끝이 저렸습니다. 황급히 멸치볶음통을 집어들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 72년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남편 박성국이 떠난 것은 3년 전 초가을이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 후 8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쥔 채로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었는데 저는 왜인지 흐렸다고 기억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40년을 살던 전라남도 순천의 집을 혼자 지켰습니다. 남편이 손수 가꾼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고 남편이 즐겨 앉던 툇마루에 방석을 깔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텃밭은 얼어붙었고 방 안에서 혼자 듣는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성재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서도 잘 산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손자 이름이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6살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천 집에 세를 주고 서울 아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며느리 김미경 씨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퇴근 후에도 군소리 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저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나물을 무치거나 찌개를 끓여 두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집에 계시면서 쉬세요. 쉬기만 하면 몸이 굳는다. 움직여야 해.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웃었습니다.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제 방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채 내려놓기 전에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볼에 뽀뽀를 하면 아이가 깔깔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저는 잠시나마 남편 생각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조심하려 했고, 더 눈치를 보았고, 더 작게 있으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많이 먹으면 눈치가 보일 것 같아 반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심이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지우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4층에 사는 황 여사를 처음 만난 것은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빨간 카디건을 입은 분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몇 층이세요? 7층입니다. 아, 박시댁 어머니시구나. 나는 4층 황 씨요. 황 여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딸 하나, 호주의 아들 하나.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울어봤자 가슴만 아파요. 내가 밝게 살아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살죠. 그분은 아파트 주민복지관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번 나와보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황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굳었으면 더 와야죠. 움직이면 풀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음 날부터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가가 끝나면 복지관 옆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황 여사는 카페라떼.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지나간 세월 이야기. 서로 가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많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집 안에서도 하나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처음 신호는 밥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보니 작은 접이식 탁자가 제 방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밥 한 그릇과 반찬 2가지. 식탁에는 아들과 며느리, 민준이 3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드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식탁이 좀 좁잖아요. 식탁은 4인용이었습니다. 그리 좁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이식 탁자 앞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미역국과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고기 묵국이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남편 사진 속 얼굴은 젊었을 적 모습이었습니다. 순천 장날에 같이 찍은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진이 이렇게 오래 쓰일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접이식 탁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접이식 탁자에 반찬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국이 사라졌습니다. 밥에 반찬 2-3가지만 그것도 대부분 어제 먹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식탁 쪽에서는 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제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준이가 제 방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추더니 뒤돌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어머니가 같이 계셔서 좀 불편하지. 근데 어떡하겠어. 성재가 모시자고 했는데 밥은 따로 드려. 그게 편하시다고 하더라고. 저는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귀를 대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아파트 벽이 얇은 것인지 아니면 제 귀가 더 예민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덮고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머릿속으로 썼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당신이 있었어도 이런 일은 있었을 텐데. 어쩌면 내가 거기 있는 것이 정말 불편한 것인지도 모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황 여사에게 처음으로 다 털어놓은 것은 커피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냉장고 스티커 이야기, 접이식 탁자 이야기, 민준이가 방 앞에서 멈추던 이야기. 황 여사가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아이 민준이가 문 앞에서 멈췄다고 했죠? 네. 그 아이가 뭔가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6살, 7살 아이는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부모의 눈빛을, 부모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황 여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멀리해도 된다고 배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뜻했지만 몸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낙엽이 하나 발끝에 내려앉았다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순천집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텃밭, 툇마루, 이웃집 할머니들, 아무것도 없지만 눈치 볼 것도 없던 그 집. 황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 질문에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치 안 보고 밥 먹고 싶어요. 황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사람 기본인데.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이틀짜리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아들도 야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계란말이를 3개나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그래, 더 줄까? 응. 그날 저녁이 참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를 씻겨 재우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랑 밥 같이 안 먹어? 저는 대답을 고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할머니는 따로 먹으면 더 편해서.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짜리 눈이 그렇게 깊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어.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야? 저번에 숙제할 때 엄마가 전화하면서 그랬어. 나이 들면 냄새 난다고, 그래서 밥을 따로 드려야 한다고. 민준이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7살에게는 그게 그냥 들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재운 뒤 방으로 들어와 불도 끄지 않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냄새. 40년을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밭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병간호하면서 뱃 냄새. 제 손에 밴 된장 냄새, 햇볕에 절은 냄새, 나이가 주는 그 냄새. 그것이 저를 밥상에서 밀어낸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다. 아들은 잠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을 망치고 들어와 말없이 옆에 앉던 것처럼 아버지를 닮은 코, 어머니를 닮은 눈, 그 눈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나 순천에 내려갈까 생각 중이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여기 있으면 너한테도 미경이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재야,
나는 다 알아. 다 들려. 이 집 벽이 얇은 거 너도 알잖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게 느끼신 게 있었으면 미경이한테 제가 말할게요. 말하지 마라. 더 어색해진다. 그날 밤 아들이 방에서 나가고 나서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접이식 탁자 위에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치구이도 한 토막. 저는 그 반찬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미경 씨 나름의 사과였는지 아니면 아들이 뭔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뿌리가 달라진 것은 밥 한 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황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여사님, 저 복지관 못 가겠어요. 그럼 내가 거기로 가면 안 돼요? 1시간 후 황 여사가 올라왔습니다. 보리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황 여사가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그날 처음부터 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부터, 순천에서 혼자 지내던 겨울부터, 냉장고 스티커부터, 민준이 말까지 황 여사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 어릴 때 정말 가난했어요. 전라남도 시골에서 6남매 중 셋째였는데 밥에 보리반, 쌀반 섞어서 먹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온 가족이 한 상에 앉아서 먹었어요. 막내가 투정을 부려도 언니가 반찬 더 집어도 한 상이었어요. 황 여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 키울 때는 진짜 허리가 휘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제가 시장에 나가 나물 팔고 반찬 팔고 성재 고등학교 때 교복 사주려고 한 달 동안 나물 더 만들었어요. 손이 다 텄어요. 그래도 아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보면 다 기뻤어요. 그 마음이 지금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황 여사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순자 씨, 참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순자 씨가 무너지면 아들도 손자도 다 보는 거예요. 살아있게 사는 것이 진짜 부모 역할이에요. 저는 오래 그 말을 씹었습니다. 진실은 의외의 경로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민준이는 태권도에 갔습니다. 아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오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안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성재야, 왜 그러니? 아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냉장고 칸 나눠놓은 것도, 밥상 따로 차리는 것도. 저는 쌀 씻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같이 드셔야 한다고. 근데 미경이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저 비겁했어요. 어머니, 저는 쌀 씻는 것을 마저 마쳤습니다. 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아, 비겁한 게 아니야. 어려운 거지. 아내랑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딱 답이 없잖아. 아들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에서 넘어지고 들어오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야, 미경이한테 화내지 마라. 어떻게 화를 안 내요? 미경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지. 불편했던 거고. 편이 어디 있냐?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편이야.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작은 메모지에 두 줄을 썼습니다. 나는 여기서 짐이다. 그러나 나는 짐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 두 줄이 눈앞에서 오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황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여사님, 저 노인복지관에 방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황 여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황 여사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구청에 가서 어르신 주거 지원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담당자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목이 잠겼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쓰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성재야, 나 따로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화난 게 아니야. 섭섭해서도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집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나도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고 어머니야. 그건 아무것도 안 바뀐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처럼. 이틀 후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행주를 집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제가 그게 옳은 건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편하시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렇게 상처가 됐을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손을 닦았습니다. 미경아.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냥 몰랐던 거야. 우리 둘 다. 너한테 나쁜 마음은 없어. 며느리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면 민준이가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나도 그리울 거야. 근데 그리우면 보면 되잖아.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이사하는 날은 맑았습니다. 복지관 근처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거실, 아담한 부엌.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빈 방에서 햇빛이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이삿짐 박스를 날랐습니다. 며느리가 커튼을 달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방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작다. 근데 아늑하다. 그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니까 이만하면 충분해. 짐을 다 드리고 나서 넷이 둘러앉아 아들이 사온 치킨을 먹었습니다. 식탁도 없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민준이가 다리를 들고 앉더니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소풍 같아. 그렇습니다. 소풍 같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와 민준이가 돌아갈 때 민준이가 현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민준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달걀 2개를 깨서 스크램블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쳐 참기름에 묻혔습니다. 쌀밥을 조금 지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수저를 하나 놓고 앉았습니다. 수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접이식 탁자 앞에 혼자 앉을 때는 외로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목소리가 벽 하나를 두고 닿지 않을 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저 하나는 달랐습니다. 내가 선택한 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알아갔습니다. 황 여사 외에도 요가 시간에 자꾸 넘어지는 75세방 여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넘어지면서도 웃는 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 팔을 잡고 같이 넘어졌는데 둘이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쟁반을 들고 옆에 와서 앉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드세요? 나도 혼자인데 같이 먹어요. 그렇게 셋이 되었습니다. 황 여사, 박 여사, 그리고 저. 식당 밥이 집 밥만큼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 흉을 보면 황 여사가 그래도 살아줘서 다행이라고 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수요일 오후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저는 그 종이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꾸던 순천 텃밭이 생각났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고 상추를 뜯고 저녁이면 텃밭 끝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던 남편.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 신청하겠습니다. 그 주 토요일 복지관 옥상 텃밭에 처음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자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왔습니다. 오래된 기억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 속에 눌러 넣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 심는 거예요? 상추요. 쑥쑥 잘 자라요. 우리도 쑥쑥 자라야 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랑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뭐 해줄게.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는? 저도요. 어머니, 잘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틀 위로 조용히 번졌습니다. 잘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 것만 있는 냉장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냉장고. 파란 스티커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갈치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칼집을 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밥들이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저를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갈치가 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저는 접시에 담아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저 하나, 밥 한 그릇, 갈치 한 토막. 창문 너머로 새가 한 마리 날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창밖에 새 한 마리,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는 감각.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